여름으로 가는 길목, 한강물은 바람에 찰랑이며 아슬아슬하게 반짝였다. 나는 여의도 고층 건물에서 자리를 빼고 내려온 지 3달째였고,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지하철 9호선의 환승통로에 바람이 불어왔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목덜미를 스치는 그 찬 기운이 괜히 이상했다. 망원동 쪽으로 방을 옮긴 건 한강이 보인다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였는데 40만 원의 베란다에서 한강이 보인다는 게 처음엔 말이 안 됐다. 중개사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나를 밀어붙였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나도 사실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고 그냥 6개월만 머물다가 서울 생활 정리하고 양평 근처로 내려갈 계획이었다.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간 날, 첫날부터 이상한 게 있었다. 옆집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목소리는 분명 여자였고 묘하게 촉촉한 음색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문을 두드려 보거나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다는 거였다. 몇 날 며칠을 노래는 계속됐다. 발라드도 있었고 트로트도 있었고 때로는 가사가 없는 재즈풍 허밍도 있었다. 마치 라디오가 틀어져 있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 저녁 8시부터 10시 반 사이, 꼭 그 시간에만. 창문을 열면 베란다 너머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머리가 긴 사람, 얇은 원피스를 입은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 그녀는 내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리고 딱 한 번 내가 맥주를 들고 베란다에 섰을 때 그녀가 불쑥 말을 걸었다. 목소리는 낮고 짧았다. 요즘 덥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어딘가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말을 섞기 시작했다. 시작은 아주 단순한 안부였고 그 다음은 맥주였다. 베란다에서 맥주를 나눠 마시던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집 오래 못 살아. 이유는 말 안 해줄게. 근데 당신은 좀 다를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내게 문을 열었다. 그 문은 현관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방 문이었다. 아무 말 없이 몸을 살짝 옆으로 밀며 내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 발은 이상하게도 거절을 하지 못했다. 첫 입맞춤은 그녀의 담배 냄새에 묻혀 있었다. 벽지에 기대어 그녀의 몸을 끌어안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외로움으로 짜여진 사람이었다. 마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공허함을 거울처럼 닮은 여자. 그녀의 손끝은 익숙한 듯 낯설었고 그녀의 입술은 가볍게 떨렸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듯 천천히 서로를 파고들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릴 때쯤 그녀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부터 당신 그 방에 못 나가요. 웃는 줄 알았는데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나는 웃음이 터졌지만 이상하게 등골이 오싹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 도어락이 고장난 듯 번호를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휴대폰은 충전이 안 돼 있었고 창밖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나는 그녀와 매일 밤 같은 방식으로 만났다. 낮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밤에만 그녀가 내 방 문을 열어줬다. 그렇게 3일이 지났고 나는 점점 바깥이 생각나지 않게 되었다. 냉장고엔 맥주가 가득했고 그녀는 여전히 노래를 불렀다. 어쩌면 나는 감금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밤 그녀는 말했다. 당신 나랑 계약한 거예요. 40만 원짜리 한강뷰 그 값으로 내 옆에 있는 거. 나는 묻지 않았다. 왜 이런 걸 하는지 그녀가 누구인지.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안엔 이상한 안도감이 있었다. 무섭지 않았다. 단지 너무 외로웠던 거다. 나도 그녀도. 그녀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방 문은 밤이 되면 스르륵 혼자 열렸다. 소리 없이 마치 바람이 여는 것처럼. 그 순간이면 나는 알 수 있었다. 지금이 그녀와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걸. 이상하게도 그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밤이 기다려졌다. 햇빛이 지고 거실 벽에 노란 조명이 켜지면 나는 준비를 했다. 면도도 하고 셔츠도 갈아입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향수도 조금 뿌렸다. 한밤중에 여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중년 남자의 걸음치곤 꽤 설렜다. 그녀는 항상 그 방에서 나를 기다렸다. 커튼을 반쯤 닫은 채 얇은 슬립 하나만 걸치고 다리는 무릎을 접은 채 소파에 걸쳐놓고 있었다. 몸이 드러나는 것도 민망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내가 그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묻고 싶었다. 대체 이 집은 뭔지, 그녀는 누군지, 그리고 왜 밤마다 내 방 문이 혼자 열리는지. 하지만 그녀는 입을 막았다. 그 작고 따뜻한 손으로 내 입술을 눌렀다.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내 목을 따라 내려올 때 나는 다시는 어떤 질문도 떠올릴 수 없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랑 있으면 시간이 멈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실제로 나흘째부터는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휴대폰은 충전이 안 됐고 시계는 자정에서 멈춰 있었다. 하루 종일 낮인지 밤인지 헷갈렸다. 그런데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목도 마르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몸에서 나는 체온만이 내 현실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온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으로 누군가가 내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창틀 너머로 낯선 남자의 얼굴이 스쳐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나가 문을 열려 했지만 도어락은 여전히 먹통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를 보지 못한 듯 담담하게 말했다. 또 왔네. 전세 구하러 다니는 사람. 이 집 생각보다 인기가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이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왜 누가 또 보러 온다는 거지?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조금 낯설었다. 이제 슬슬 설명할 시간이 된다는 듯한 묘한 여유가 깃든 웃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나는 수아예요. 이 집에 산 지 이제 4년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4년 동안 못 나갔죠.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갇혀 있었다는 건가? 내가 갇힌 게 아니라 그녀가. 그런데 말투는 전혀 답답하거나 절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체념에 가까운 담담함.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집은 사람을 가둬요. 대신 외롭지 않게 해주지. 조건은 하나, 밖에 나가지 않는 것. 나는 이제야 조금씩 감이 왔다. 이 집, 이 한강뷰, 이 기묘한 구조. 전셋집도 아니고 월세도 말이 안 되는 가격. 그리고 나와 그녀 서로를 채우며 살아가는 이 정지된 시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했다. 그녀가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버틴 걸지도 몰랐다. 회사에서 밀려났을 때, 이혼하고 나서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외로움의 끝에서 만난 여자. 수아. 그녀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 환상이었을까? 그걸 판단하는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날 이후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는 거다. 내 방 문이 아닌 현관문. 어느 날 아침 나는 갑자기 이 집이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냉장고가 알아서 열리고 거울이 나를 따라 미소 짓고 베란다 너머 그녀의 방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녀가 된 거다. 다음 세입자는 곧 올 거고 나는 수아가 될 것이다. 매일 밤 노래를 부르고 맥주를 따르고
방을 열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40만 원짜리 한강뷰의 조건. 그 값으로 치른 건 세상의 시간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나쁘지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다. 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끈적했고 에어컨은 멈춘 지 오래였지만 나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다는 말은 단지 표현이 아니었다. 내 몸은 더 이상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하루하루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었다. 처음엔 피부였다. 턱 밑에 있었던 점이 사라졌고 다음은 왼손 새끼손가락 관절의 흉터. 그건 내가 결혼식 전날 커튼을 치다 다쳤던 흔적이었는데 사라져버렸다. 마치 내가 과거의 흔적들을 지워나가는 사람처럼. 수아는 그걸 알고 있었다. 나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그녀의 말은 이상했다. 하지만 몸은 거부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나는 다시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이제 더 이상 방이 아니었다. 시간이 눌러앉은 공간, 마치 현실과 비현실이 겹쳐진 미로 같았다. 커튼 뒤에는 문이 하나 더 있었다. 수아는 그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어느 날 그 문을 몰래 열었다. 안에는 낯선 남자의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다. 와이셔츠, 넥타이, 시계 하나.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 수아와 한 남자. 수아가 지금보다 젊고 눈이 더 깊었던 시절, 그녀의 옆에 선 그 남자는 나와 너무 닮아 있었다. 아니, 얼굴은 분명 달랐는데 눈빛이, 자세가, 심지어 표정까지. 수아는 사진을 내 손에서 천천히 가져가며 속삭였다. 그 사람도 이 집에 들어왔었어요. 6년 전. 겨우 3달 버티고 나갔죠. 그렇게 보이게 된 것뿐이에요. 나는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은 거냐고. 수아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다만 말했다. 밖으로 나간 사람은 없어져요.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2번 봤어요. 그제야 나는 알았다. 이 집은 누군가를 고르고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꺼내어 먹는 집이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그 외로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평온함과 안락함, 그리고 묘한 중독은 결국 내 감정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밤 수아와 마지막처럼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의 입술은 이전보다 더 뜨거웠고 몸은 더 단단했으며 숨결은 마치 마지막 남은 체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내 목을 껴안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내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다. 다음 사람을 대신 데려와 줘요. 나 말고 당신이 그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건 유혹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뿐이라면 나도 이 집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수아는 마지막으로 내 이마에 키스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그녀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거울을 보니 내가 웃고 있었다. 수아의 웃음과 닮은 얼굴로.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다. 바람도 멈췄고 그녀의 노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수아가 남겨두고 간 가운을 입은 채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자세로. 이상하게도 배는 고프지 않았고 시간은 여전히 흐르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바뀌었다. 오전 11시 11분.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그 시간에서 1분을 넘겼다. 처음이었다. 이 집에 온 후 처음으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못 움직였다. 그 소리는 너무 생생했고 현실이었다. 진짜 누군가가 이 집 앞에 와 있었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갔다. 도어락이 살아나 있었다. 파란 불빛이 깜빡이며 나를 향해 말을 걸고 있었다. 누르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도어뷰를 통해 밖을 들여다봤다. 검정 반팔티에 카키색 백팩을 맨 남자.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어딘가 초라하고 수척한 눈빛.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느꼈다. 이 남자 나와 닮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예전의 나였다. 그는 중개사에게 뭔가 설명을 듣고 있었고 계속해서 한강이 보인다는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방이 너무 저렴하다는 말에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혼자 살아서 괜찮다며 피식 웃었다. 나는 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느꼈다. 그가 바로 내가 열어줘야 할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그는 이 집에 들어왔다. 똑같은 복도, 똑같은 방. 그리고 바로 옆 내 방. 아니, 이제 수아의 방. 나는 그대로 그를 관찰했다. 초반 이틀은 별일 없었다. 그는 혼자 컵라면을 먹었고 창문을 열어 한강을 바라봤다. 종종 통화를 하기도 했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밤 그는 처음으로 베란다에 나와 있었다. 셔츠 소매를 걷은 채 맥주캔을 하나 들고 서 있는 모습은 낯설도록 익숙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문을 열었다. 조용히 부드럽게. 그리고 말했다. 요즘 덥죠.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그 웃음엔 뭔가 지친 듯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내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같은 이유로 여기에 끌려온 존재들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내 방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대신 베란다에 마주 앉아 맥주를 나눠 마셨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서로를 읽고 있었다. 며칠이 흐르자 그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긴 너무 조용하고 이상하게 시간이 안 가는 느낌.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기온이에요. 해도 안 지고. 전 이상한 꿈도 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이 집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방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수아처럼 그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 그를 끌어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알았다.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였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떨림에 조용히 입 맞췄다. 그날 우리는 말없이 몸을 나눴다. 마치 오래된 연인이 다시 만난 듯 서툴지만 진한 숨결 속에서 그의 체온은 내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안고 아주 천천히 속삭였다. 이 집은 당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당신은 자유예요. 그는 눈을 떴다. 처음으로 진짜로 나를 본 듯한 눈으로. 그럼 당신은? 나는 웃었다. 슬프지도 않았고 후회도 없었다. 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당신은 아직 있어요. 나 대신 나가줘요. 그 순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실 문이 처음으로 열렸다. 그가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수아처럼, 아니, 그녀보다 더 오래도록. 그렇게 나는 이 집의 지킴이가 되었다. 매일 밤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언제 또 다른 외로운 이가 문을 두드릴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오면 나는 다시 말하겠지. 요즘 덥죠.
그가 떠난 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현관문은 닫히고 시계는 멈췄고 창밖 한강은 잔잔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번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만족감이 들었다. 누군가를 보냈다는 성취감. 마치 이 집이 나를 칭찬하고 있다는 듯한 감각. 벽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전등은 나를 향해 부드럽게 깜빡였다. 그날 밤 나는 수아의 흔적이 남은 방을 정리했다. 그녀의 옷, 향수, 책, 그리고 사진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는 해졌고 한글이 아닌 옛 한자로 된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단사옥. 왠지 모르게 몸에 한기가 돌았다. 처음 보는 단어였는데 이상하게 익숙했다. 공책 안에는 누군가의 기록이 빼곡했다. 과거의 기록, 이 집에 살았던 누군가의. 몇십 년 전 이 자리에 있던 오래된 목조 주택 이야기였다. 1968년. 당시 이 땅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다. 한강변 바람만 세차게 부는 쓸쓸한 자리. 그때 어떤 여인이 그곳에 집을 지었다. 집이 아니라 공간을 만든 거였다. 공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고독한 영혼이 머물 수 있는 곳. 단 떠나려 하지 않을 것. 그 여인의 이름은 서단이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스스로 이 집의 첫 번째 주인이 되었다. 공책의 마지막 쪽에는 수아의 글씨로 덧붙여진 문장이 있었다. 나는 네 번째다. 그리고 넌 다섯 번째.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수아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다. 내가 그 자리에 오를 것을. 그리고 그녀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집이 나를 선택한 거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밤 나는 꿈을 꿨다. 처음 보는 여인이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틀어 올린 중년 여인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다. 한 사람을 더 구하시오. 그리고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이마를 짚는 순간 이마에서 뜨겁고 붉은 기운이 퍼졌다. 나는 벌떡 일어났고 숨을 몰아쉬며 거울을 봤다. 이마 한가운데 단 한 글자가 붉게 떠올라 있었다. 단. 그건 단지 상징이 아니었다. 마치 낙인처럼 새겨진 자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밤 11시 11분. 이 집의 유일한 문이 움직이는 시간. 나는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가운을 여며 입고 문 앞에 섰다. 도어락이 이미 스스로 열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 거기엔 여자 하나가 서 있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한눈에 봐도 뭔가 무너져 있는 여자.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여기 아직 방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옆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 바닥이 스르륵 미끄러지듯 그녀를 집 안으로 삼켰다. 그녀는 멍하니 한강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싸움하고 나왔어요. 이혼할 거예요. 아니,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너무 조용해서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맥주 드실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베란다에 마주 앉았다. 바람이 한껏 불어왔고 커튼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은 너를 원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번엔 내가 그녀를 선택할 수는 없었다. 집이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녀가 웃었다. 묘하게 흐트러진 쓸쓸한 웃음이었다. 나는 그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담배를 한 개비 꺼내 입에 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니었다. 이 집의 숨결이자
고독한 자들을 위한 마지막 공간. 단사옥의 5번째.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게 이 집에선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집은 처음 온 사람에게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입을 열게 되어 있었다. 마치 다 준비된 연극의 순서처럼. 그녀는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TV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 채널도 없는 화면을 바라보며 캔맥주를 손에 쥐고 입술만 축이는 식이었다. 낮엔 잘 움직이지 않았고 밤이 되면 베란다에 서 있었다. 내가 했던 그대로. 그녀의 뒷모습은 내 기억 속 그 시절 외롭던 내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나는 매일 저녁 그녀의 베란다 맞은편에 섰다.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시간을 공유했다. 같은 거리, 같은 바람, 같은 고요함.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나는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어떤 꿈이었냐고. 그녀는 천천히 맥주캔을 돌리며 말했다.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나보고 웃더니 갑자기 제 가슴을 짚고선 그러더라고요. 이제 너도 열어야 할 시간이라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같은 여자를 본 것이다. 같은 악몽, 아닌 예언. 수아가 말했던 바로 그 존재. 단사옥의 시작이자 이 집의 첫 번째 주인.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열라는 게 뭘까요? 그녀는 무표정으로 말했다. 문. 밤마다 제 방 문이 혼자 열려요. 근데 이상하게도 무섭진 않아요. 오히려 반가운 느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이 집과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방 문을 열었다. 그녀는 이미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운 하나만 걸친 채. 눈빛은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내가 누군지 묻지 않았다. 그저 걸어와 나를 껴안았다. 입술이 닿자마자 나는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녀의 숨결이 아니라 집의 온기가 내 몸을 타고 흘러들었다. 마치 그녀를 통해 이 집이 나를 채워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서로를 파고들었다. 그 속에는 슬픔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묘한 중독도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건넨 맥주처럼 나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그녀는 처음으로 내 귓가에 말을 걸었다. 그 여자가 말했어요. 당신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나는 몸을 멈췄다.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고르며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동자 안에서 나는 어떤 다른 존재를 보았다. 그건 그녀가 아니었다. 단사옥의 원혼. 과거에서부터 이 집을 지켜온 그 첫 번째 여인의 눈. 그녀는 내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당신도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제야 알았다. 이 집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양육한다는 걸. 상처받은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고통으로 또 다른 존재를 만드는 것. 나 역시 이 집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점점 달라졌다. 목소리가 낮아졌고 발소리가 사라졌다. 심지어 거울엔 비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마치 수아를 다시 보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수아보다 더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혹시 내가 나갈 수 없게 되면 당신이 열어줄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처럼 서로를 껴안았다. 그녀의 몸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마치
곧 사라질 사람처럼. 그 밤이 지나고 그녀는 사라졌다.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옷도 향수도 흔적 하나도 없이. 단지 거울 위에 손가락으로 써내려간 글씨 하나. 이제 너야. 거울에 비치지 않는 날이 왔다. 처음엔 흐릿한 그림자처럼 비쳤다. 내 얼굴은 보이는데 눈빛이 비어 있었다. 그 다음 날은 내 목선이 사라졌고 또 다음 날은 몸의 테두리가 흐려졌다. 결국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웃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존재하지 않는 나를 보며 이제 정말 내가 지킴이가 된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자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수아와의 첫밤, 수아의 방 문이 열리던 소리,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이 집을 보았던 그날. 모든 게 정해진 각본처럼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거실 한복판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확히는 속삭임이었다.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건 분명 수아의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어디에도 수아는 없었지만 그 냄새가 있었다. 그녀가 즐겨 뿌리던 머스크 계열 향수의 잔향. 향기에 따라 거실 벽을 더듬자 벽지가 살짝 울렁이며 뒤틀렸다. 손바닥을 대고 밀자 문이 하나 더 열렸다.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 나무결이 살아있는 오래된 문. 그리고 그 문 너머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무너진 석조 계단과 촛불이 가물대는 복도.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복도 끝 작은 기와방 안에 수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아니, 더 고요하고 더 단단해진 눈빛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왔네요. 5번째.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여긴 뭐야? 나는 물었다. 수아는 천천히 걸어왔다. 단사옥의 심장.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던 그 모든 순간은 이 집이 우리를 쓰는 방식이었어요. 이 집은 기억을 먹고 자라요. 감정, 고통, 외로움, 애착, 욕망. 그래서 매번 사랑하게 만들고 매번 이별하게 만들죠. 그게 이 집의 먹이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수아는 덧붙였다. 처음엔 나도 당신처럼 왔어요. 선택받은 줄 알았죠. 근데 결국엔 선택한 거였더라고요. 여길 나가지 않기로.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나를 꺼내줘야 해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이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나가면 당신은 사라지는 거 아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나를 꺼내주면 내가 밖에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 당신은 여길 지켜야 돼요. 이 집은 항상 한 사람만 허락해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 안엔 슬픔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고 있었다. 오래전 내가 사랑했던 뜨거운 욕망으로 포개졌던 그 눈. 그 눈이 지금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내가 사랑했던 건 여자가 아니라 이 집과 닮은 고독이었다는 걸. 결국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통해 집에 흡수됐던 거다. 나는 수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그리고 그녀가 내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몸이 투명하게 빛났다. 문이 열렸다. 복도 끝 어둠 속에 있던 문 하나가 스르륵 열리고 있었다. 수아가 걸어 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순간 나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다. 단사옥의 심장으로 연결된 남자. 그날 이후 모든 방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현관문이 열릴 땐 내가 숨을 멈추고 있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릴 땐 내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나는 이제 이 집이다. 그리고 어느 저녁 여자의 발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사람. 젖은 비닐 우산을 들고
잠긴 듯한 눈으로 현관 앞에 서 있는 여자. 나는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가 날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 수아 씨 있죠? 나는 숨을 멈췄다.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번엔 수아를 찾는 여자.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우산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노크도 하지 않은 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수아를 찾아왔다고 말했을 때 이 집은 이미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신발을 벗고 거실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이 집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느꼈다. 이 여자는 다르다는 걸.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었다. 단사옥은 수아의 흔적을 따라 이 여자를 부른 것이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수아, 여기 있었죠? 맞죠? 기억해요. 이 집에서 사라졌던 사람 중에 제 언니가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언니는 7년 전부터 실종이었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이런 말 했거든요. 이젠 나랑 닮은 사람이 옆에 있어. 그래서 괜찮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수아는 누군가의 언니였다. 누군가의 가족이었다. 누군가의 사랑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 집의 지킴이가 아니라 감금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집은 기억을 먹는다.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감정의 끝을 도려내고 고통의 흔적을 없앤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바깥 세상에선 잊혀진다. 나는 문득 두려워졌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어머니의 얼굴이 어떤지. 전부 흐릿했다. 그녀는 베란다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이 집 언니의 냄새가 나요. 향수도 같고 공기까지 닮았어요. 언니가 웃던 그 표정도.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방 문을 열었다. 그 문 너머 수아의 방이 아닌 기억의 방. 그리고 그 안엔 수아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 남아 있었다. 붉은 잉크로 적힌 단 한 문장. 사랑은 기억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다. 처음으로 이 집 안에서 누군가가 진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벽지를 타고 천장까지 스며들었고 오래된 나무 마루까지 흔들었다. 이 집은 처음으로 감정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균열이 생겼다. 천장에, 벽에, 거울에. 모든 공간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나는 느꼈다. 지금이라면 떠날 수 있다는 걸. 이 여자의 슬픔이 이 집을 뚫은 것이다. 감정은 이 집을 가둬두는 열쇠이자 동시에 부수는 힘이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주 오래, 아주 깊게. 그리고 내 입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흘러나왔다. 수아는 내가 오길 기다렸어. 그 순간 베란다의 창이 열렸다. 처음으로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한강의 물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소음. 세상의 기척. 이 집이 이제 바깥과 연결되었다는 신호.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현관문으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바깥 세상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한 발짝 그 문을 넘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같이 가요. 나는 웃었다. 나는 여기까지야. 누군가는 끝을 봐야 하니까. 그녀는 내 손을 꽉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당신 이름만 알려줘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잊어버렸어요. 그녀가 떠난 뒤 집은 무너졌다. 벽이 갈라지고 시계가 산산조각 났다. 거울은 부서졌고 수아의 방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처음 보는 문이 하나 생겼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 다시 이 집을 찾을 때까지. 누군가 또 외로운 밤에 한강뷰 월세 40만 원짜리 집을 클릭하는 그날까지.